일단은 하락한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사실 뭐 기사를 보니까 올해 코스닥이 전 세계 증시 상승률 1위다.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3월 말이나 4월 초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한때 이제 900을 넘었었으니까 910 몇 가지 갔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오른 상황이었고,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죠. 그것도 이제 작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뭔가 약간 좀 이 레버리지 관점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마련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그런 뉴스를 도배하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SG, 외국계 증권사에서 CFD, 이제 차익 결제 매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들어갔던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한 8종목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이틀 연속 하한가고, 오늘도 보니까 약간 하한가를 친 종목이 있더라고요. 하한가까지 안 간 종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이 코스닥 지수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른 종목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좀 무너졌고, 코스피도 사실상 좀 잘 버티다가 그러다가 좀 같이 엮여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좀 부각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런 부분까지 엮이면서 다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분간 이 조정이 좀 길어질 거라고 혹시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일시적으로 좀 끝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길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상대적인 관점이긴 한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꺾여서 다시 또 막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네, 일단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과도하게 오른 부분 플러스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간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청산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좀 길게 본다. 그러니까 뭐 올해 연말까지 뭐 내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매크로 상황을 좀 잘 봐야겠죠. 경제 지표라든지 뭐 방송을 하는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도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상치는 좀 크게 하회하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세부 데이터들을 보면은 구인구직, 뭐 고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안 좋게 뭐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경기 침체긴 침체인데, 사실 이게 이제 연착륙이냐,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이냐, 경착륙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향방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크게 급락하지는 않고 한 박스권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드 랜딩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또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 하반기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저는 대응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약간 미국 주식은 고평가가 돼 있고 한국 주식은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미국 주식이 만약에 하드랜딩을 하더라도 한국 주식은 생각만큼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어떻게 본다면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러시아 다음으로 전 세계 꼴등이었거든요. 지수 하락률 같은 경우에 뭐 하락률로 관점이라고 한다면 2등이겠네요. 러시아가 1등이고 그만큼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 뭐 최근에 급락한 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견조한 측면, 그게 이제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빠져가지고 과도하게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본다면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부분. 일단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단순히 방금 그 말씀한 논리가 이미 약간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뭐 하드 랜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덜 빠질 것이다, 그렇게 장담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사실 경착륙이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금융권 위기가 한번 터졌었고, 뭐 그로 인해서 금리를 좀 덜 올린다 약간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좀 약간 침체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최근에 좀 진행이 되긴 됐으나, 최근에 보면 환율이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좀 상승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 부각되고 채권 금리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빠져줘야 되는데, 약간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상승했다라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그러니까 뭔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 심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경착륙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또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뭐 달러를 살려는 그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우리나라가 더 견조할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금은 주식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하긴 하되 어느 정도 이제 뭐 적절한 현금 보유 비중이라든지 뭐 채권 보유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뭐 100% 주식에 들어가기보다는 당연히 현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투자자 성향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정말 과감히 주식에 이제 베팅을 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환경상 봤을 때 뭐 아시다시피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간 상황, 그래서 유동성을 좀 공급하는 뭐 연준이라든지 뭐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트레이딩을 막 엄청 잘한다 그런 분들은 외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약간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한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좀 출연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7대3, 그러니까 주식이 7,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고 5대5에서 오히려 그 현금이 한 70까지, 그 반에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레양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 주식 6 현금 4 내지는 주식 5 현금 5 그 정도. 그 정도. 네, 그 정도.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다 복구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한 절반 정도 조금 복구 못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정말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터진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경기 침체가 와도 뭐 제 생각에는 정말 막 말도 안 될 정도로 빠지거나 이제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글쎄요. 그런 블랙스완이 왔을 때가 이제 전저점을 테스트하면서 깨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 정도까지 하락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제 그냥 개인적인 지금 현재로서의 견해인 거지 이걸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 네. 그래도 5대5도 상당히 저희가 느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뭐 일단 나중에 이제 질문 주시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거의 한 40년 만에 50년 만에 주식이랑 채권이랑 같이 빠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같이 빠진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작년의 절정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산 배분 관점에서도 원래는 이게 이제 진리거든요. 주식 뭐 5대 채권 5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든지, 여기서 약간 자기가 좀 위험 성향이다라고 한다면은 테이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7 가져가고 채권을 3 가져가고, 아니면 정반대다 채권 7 주식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긴 한데 같이 빠진 거예요. 원래는 이 두 개를 가져가는 이유가 원래 채권이 약세면은 주식이 강세고 주식이 약세면은 채권이 강세고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가져가는 건데 40년 만에 그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작년 한 10월달 그리고 작년 한 12월달 그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도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도 되죠. 주식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에서 한 적게는 한 20%에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빠진 것을 제외하고 보면 30% 넘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뭔가 주식 말고 대안적인 자산을 찾는다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믿져도 본전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하반기에 뭔가 경기 둔화가 오든지 아니면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든지 뭐 여러 가지 갑론음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둔화가 오든 아니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든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이제 경기 그냥 둔화에 그친다라고 한다면은 당장 장기물 금리가 확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연준에서 제시하는 게 일단은 소프트 랜딩을 목적으로 하고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점도표 계획을 보면은 2024년, 2025년까지 가서는 이제 목표 물가를 달성하는 한 2%죠. 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확실히 좀 내려가야 되거든요. 뭐 2% 중반이라든지 아니면 후반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서 플러스 수익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둔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본다면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한다면은 순식간에 훅 빠지겠죠. 경기 침체가 오면서 뭐 장기물이 뭐 순식간에 뭐 2%대 정말 심각하면 1%대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채권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되든 아니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되든 간에 그 채권으로는 손해는 안 보고 가격적인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뭐 단기간에 얼마나 더 버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고 한다면은 주식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상황이고,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뭐 현금 비중을 제가 봤을 땐 단순히 현금보다는 채권 쪽에 넣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똑같이 빠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채권과 주식의 이제 그 상관관계가 좀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그 채권을 먼저 좀 몰리고 나서 주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동성이나 여유가 있으면 뭐 암호화폐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뭐 중간중간에 그런 잔파도 이런 건 제외하고 어차피 이제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야지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할인율을 적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같은 PR이라고 하더라도 뭐 사실 금리가 10%인데 PR이 10배면은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예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PR이 20배긴 한데 금리가 1%예요. 그럼 그때는 주식하는 게 맞거든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주식에 좀 과감하게 실을 만한 그런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확실히 금리가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은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이고, 그러면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조금 1순위를 둔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1순위라기 하기보다는 자산 배분 측면. 그러니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가 이제 얼마나 보수적인 투자 성향인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공격적인 사람이면은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주식 비중 더 가져가는 거고, 뭐 중간 정도다 그럼 반반 정도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난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채권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고 이제 인하까지도 빠르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미국 빅테크 담아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나 이런 거에 호재가 작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나리오죠. 일반적인 그냥 소프트 랜딩, 경기 둔화 관점, 그 관점이면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하드 랜딩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사실 금리 빠지더라도 빠지거든요. 오늘 그 새벽에 미국장 보면은 그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점 몇 %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4%로 내려왔어요. 채권 금리가 그 정도 빠지면 하루 만에 좀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나스닥 100 지수가 뭐 아시다시피 많이 안 좋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거의 2% 빠졌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호재로 인식하기보다는 경기 둔화가 좀 심각해지나? 라는 부분 때문에 빠진 게 있거든요. 무조건 금리가 빠진다라고 해서 성장주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에서 금리가 좀 내려가. 그러면은 좋죠. 근데 그거보다 경기가 안 좋아진 게 훨씬 커? 그러면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 금리 인하가 부스터가 돼서 경기가 좋아지는 뭐 그런 쪽으로 나가면은 괜찮은 건데, 이게 금리가 인하는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경기 뭐 이렇게 정말 침체로 가는 거구나. 그렇죠. 어려워지는구나라고 해석하면은 시간이 또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 단순히 금리가 인하되는 거를 주식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제나 경기나 이런 거를 좀 엮어서 같이 연결해서 봐야겠네요.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비유도 많이 되잖아요. 찬물이랑 뜨거운 물.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하게 섞이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고, 대신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그러면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금리가 뭔가 인하되는 것 자체가 찬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서히 틀었다, 적당한 온도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좋은 환경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엄청 세게 틀어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너무 차가워진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성장주 쪽으로 뭔가 주가가 확 오를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죠. 자신의 상황, 현금 보유량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판단을 하되, 뭐 가장 레양님께서 그냥 보통 얘기하시는 조언은 한 5대5 정도, 그리고 채권을 좀 바라본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단락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한국 시장으로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그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제 좀 급락을 하고 또 오늘은 또 반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2차전지 주식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게 2차전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맞고, 그 다음에 사실 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랐다, 기업은 좋고 성장성은 좋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뭔가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훨씬 더 올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와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할 때 뭐 12개월 포워드 EPS 뭐 이런 걸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벌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그 PR을 대입을 해서
구한단 말이죠. 물론 이게 뭐 PER로 밸류에이션을 하냐, PEG로 하냐, 뭐 EV, EBITDA로 하냐,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을 PER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지금은 뭐 앞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3년 밸류, 뭐 4, 5년 밸류까지 땡겨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미 2025년, 2026년, 길게는 2027년까지 캐파가 확정이 되어 있고 주문이 들어온다. 수주가 확정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영하면은 비싼 게 아니다. 더 오를 룸이 있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누구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양쪽의 논리를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제 2차 전지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다. 왜냐하면 수주가 이미 2025년, 길게 2027년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취소만 안 되면은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긴 있죠. 아무튼 간에. 근데 그런 것도 사실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뭐 2030년까지 뭐 절반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쇼티지가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캐파랑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지금도 싸네라고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뭐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달라질 수가 있어. 그렇지. 이를테면은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만약에 공화당이 온다? 그럼 지금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까? 그런 것들이 약간 센티먼트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수가 없고 지금과 같은 전기차 보급률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더 오를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그 배터리 아저씨나 선대 소장님 같은 경우도 요즘 그 단기간에 좀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비중 조절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에 맞게. 그리고 현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 담아가면 되는 거고 적절하게. 그리고 뭐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한 20, 30%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미래를 좋게 보더라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개인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레양님이 보실 때 보통 그렇게 3년 동안 아무리 이제 바인딩 계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인생을 사실은 막 하루 뒤도 막 모르고 2, 3일 뒤도 모르고 막 사실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렇게 보장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이거는 일단 계약을 맺은 거긴 하니까 뭐 사실 오늘 방송하는 날도 오전에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또 2029년까지인가 LG 에너지 솔루션가 30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대비 916%, 계약 기간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100% 없으니까. 취소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가 또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이런 계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뭐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언젠가 취소될 거야 하면서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계약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냥 뭐 사실 이런 거죠. 막 불안하고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터지고 나서 갑자기 막 금리 엄청 인하하고 유동성 엄청 푸는데 뭐 아시다시피 경제지표 다 빠그라지고 뭐 서프라임보다 더 심한 위기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 막 올랐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무서운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투자를 안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일단은 주식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가 일단 계약상에 찍힌 건 맞잖아요. 엄청난 금액이 찍힌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안 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말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계약 그런 게 많아서 좀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것도 고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이게 이제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들어가도 싼 거고요. 근데 나는 이거 피소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못 사는 거죠, 사실. 그 선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 한 20, 30% 되돌림하는 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나트 투자님 그 2차 전지 네네. 주가랑 상관없이요. 좀 좋게 보는 그 뭐 셀도 있고 막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폐배터리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사실 뭐 배터리 관련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가지고 뭐 박수영 이사님도 계시고 선대인 소장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훨씬 더 정확히 알 거고 저는 그냥 주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좀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셀업체
소재 업체에 비해서 너무 좀 안 오르는 그런 측면도 있고. 큰 애들 LG 에너지솔루션.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세계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도 크고 미국 포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LG의 엔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7일날 이제 한번 발표를 하고 약간 가집게 된, 그 다음에 촬영 당일날 이날 이제 구체적인 잠정 실적을 다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셀 업체가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좀 너무 못 갔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소재 업체가 훨씬 더 헤게모니가 좀 특히나 양극재의 관점에선 쥐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셀 업체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특히나 이제 요번에 보면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긴 냈는데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이제 그 예상치가 4천억대 후반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실제로 나온 걸 봤을 땐 6천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게 아니고서는 사실 이렇게 실적 계율이 크지 않은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1,000억 원 정도 그 텍스 크레딧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IRA 그 법안을 실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첨단 제조 생산 세 공제, 이걸 이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AMPC라고 해서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이에요. 이게 이제 1,000억 정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봤을 때 2032년까지 반영이 되고, 이게 이제 생산량의 킬로와트 시당 35달러가 반영이 돼요. 이거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5년은 사실 어느 정도 캐파가 확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여기에서 예상 판매량이 이제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128기가와트시에서 178기가와트시 정도? 그 정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에 애드되는 그 세 공제금액 같은 경우에는 3.3조에서 한 5조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애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좀 진짜 약간 좀 길게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봐서 2032년에 그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게 전기차 비중 3분의 2 정도 67%로 채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누적된 그런 크레딧이 94조 원이에요.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것만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 플러스 되는 그런 영업, 그러니까 매출액이 아니라 이건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삼성전자 주식 모아가듯이 장기적으로 봐서 모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그거는 사실 개인의 선택인 것 같긴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성장성이 있는 만큼 불확실성도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하니까. 그래서 만약 2차 전지 투자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단순히 뭐 메모리,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수많은 그런 치킨 게임을 겪고 나서 살아남은 그런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사실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 근데 2차 전지는 그 정도는 아직 아니니까. 물론 이제 거의 뭐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중국권 국가에서는 1위긴 하니까 점점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측면으로 가긴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첨단 그런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한 게, 어떤 주식을 좋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 추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혹시 전략 같은 게 있나요? 탤런트 투자님만의? 글쎄요. 그냥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매수하는 전략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역사가 길긴 길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약간 좀 성숙기 기업에 적합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역사적인 PBR 밴드를 그려서 보면은 1.1이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한 2까지 가면 거의 고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밴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긴 호흡, 사실 1.1까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경기 완전 바닥. 그러면 사이클이 적어도 한 3년 그 정도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한번 내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경기가 최고조고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은 2배까지도 상승하기도 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밴드에서 사고, 뭐 그 밴드가 딱 오면 그때 딱 사야지, 그거보다는 한 1.1이 바닥이라고 한다면 1.2나 1.3 정도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고 나서 그다음 다인 사이클이 와가지고 또 이 근접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좀 더 호흡이 짧겠죠. 그런 것들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이평선이라든지 이동평균선, 뭐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은 최근 5 영업일간 그 종가를 평균한, 그게 이제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이제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일도 있고 뭐 30일도 있고 뭐 2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120일도 있고 200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평선 추세를 따라서 이제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다가 이제 맞다 있으면 뭐 그때 산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지선, 저항선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뭐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고점을 보니까 딱 거기에서 딱 매물대 맞고 빠졌어. 그러면은 거기까지 또 상승을 하는데 또 다시 여기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말 강력한 그런 실적이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 한 번에 뚫기 힘들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거기선 좀 팔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지지선이 있죠. 이전에 저점을 봤더니 여기까지 빠지긴 빠졌는데 여기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다시 상승을 했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한번 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서 같이 뭐 산다든지.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후행적인 거니까, 그리고 하나의 참고 자료니까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자기가 뭔가 매매를 할 때 삼을 수 있는 그런 참고 사항 그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나요? 그 현재 그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오른 게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마지막에 끌어올린 측면이 있어서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제 더 이상 이 개인 수급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주식이 급등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몰릴 경우에는 최후가 좋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예전에 많이 있긴 했었죠, 사실. 개인이 사면 끝물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그게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섹터마다 종목마다 다 당연히 다른 것이고.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뭐 개인이 사서 꼭지였다? 라고 해서 그 기업을 봤더니 결과적으로 성장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인이 많이 사서 꼭지가 아니라 그 기업이 이제 성장 사이클이 끝나가는 그 상황에서 막차를 타서 물린 케이스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반대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정말 2032년까지 뭐 전기차 미국의 보급 비율이 67%로 맞추겠다. 그리고 중국 업체가 지금 현재 같이 여전히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다 독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뭘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데, 뭐 고점 징후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혀 주식에 관심 없는 뭐 사람이 와가지고 객장에 와서 사달라 그러면 고점이다. 근데 그것도 맞긴 맞으나 결론은 그것도 사실 그만큼 과열이 되어 있었다. 과열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실 그 기업의 펀더멘탈 대비 내지는 그 국가의 그런 뭐 GDP라든지 뭐 벌어들이는 그런 경제 수준 대비 지수가 과도하게 많이 오른 게 이제 원인인 거지. 무조건 그게 이제 일반화해서 볼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사실 개인들이 많이 산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외국이나 기관이 팔고 있을 때 개인도 또 산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것도 종목마다 보면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기관이 무조건 다 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4영업일간 오늘을 제외하고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4영업일간 코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잖아요. 같은 경우 2차 전지는 뭐 제가 이제 지수는 없으니까 테마 ETF로 보니까 한 14% 정도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외국인이 산 그 빠진 기간에 꾸준히 산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2차 전지 종목들. 제가 보니까 뭐 첫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여기가 아마 코스피 순매수 3인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산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30종 계약 공시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걸 안고 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도 이제 많이 샀더라고요. 그건 코스닥 아마 순매수 3일 거예요. 그 4영업일간 살펴보면은. 그래서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실리콘 응급제에 들어가는 그 싱글월 CNT 도전제를 만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다 파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는 종목들도 있다. 무조건 뭐 개인은 사고 기관 외국인 다 판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이나 기관이 사는 2차 전지도 있고 뭐 파는 2차 전지도 있고 다르다. 그래서 샀을 때는 그 얘네 왜 샀을까? 그리고 샀다 했을 때 단기적으로 산 거냐? 아니면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지분 늘린 애들도 있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아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 들으니까 그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막 개인만 단독으로 막 사고 기관들도 막 이렇게 팔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세요. 데이터. 네, 데이터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거죠. 결국 투자는 또 각계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뭐 그냥 그 책임은 자기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가지고 뭐 A라고 얘기하고 B라고 얘기하고 난 딱 들어보니까 A라고 얘기한 게 좋아라고 해서 이게 진리야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자기가 직접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는지. 왜냐면은 나와서 잠깐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잘못 알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꼭 한번 본인들이 조사를 해봐가지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거죠. 네.
뭐 그러면 개인들이 마지막에 수급에 몰린 거예요.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근데 그 기업이 만약에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막 어닝 서프라이즈를 막 내면 결국에는 기업이나 외국인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길게 봤을 때는 주가는 가치에 수렴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기업들의 시총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액티브 개별 종목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는 패시브가 훨씬 많아요. 사이즈가 커지는데 안 살 거예요? 산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을 봐야겠네요. 기업을 이제 본질적으로 기업을 봐야죠. 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막 공매도 막 이런 게 있어도 뭐 불리하다고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되게 또 명망 있는 전문가분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고 결국에는 기업만 보고 투자하면 되지 또 그렇게 심플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긴 한데 대신에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은 좀 맞긴 맞죠. 네,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무제한 뭐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그러면 사실 뭐 개인도 뭐 공매도를 치려고 해서 뭐 대주거래 이런 거 봤을 때는 뭐 빌려줄 물량이 없곤 하거든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맞긴 맞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좀 이렇게 넓게 본다고 하면은 셀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큰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으니까. 네. 아무래도 주가는 좀 저평가된 거를 사는 게 리스크가 가격이 우선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하면 좋겠고 그 증권사 매도 리포트를 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이걸로 좀 헷갈리셔가지고 좀 극단으로 가신 분들은 이 증권사 못 믿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고가에 있는 건 좀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실 때 어떤 자세로 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매도 리포트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애널리스트가 자기가 쓰는 입장에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매수냐 매도냐 뭐 목표가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신뢰하지 마라. 왜냐면은 주가는요 그 목표가랑 그려 놓잖아요. 주가가 빠지잖아요. 목표가 내려요. 후행적으로 내린다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뭔가 실적 추정을 하고 목표가를 조정할 때는 언제냐면은 실적 발표가 된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조정을 안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1분기 어닝 쇼크예요. 그럼 보통 이제 그런 뭐 기관이나 그쪽에서 커버리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중순이나 말부터 빠져요. 이미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이미 빠진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를 조정하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 3월 말부터 오른 경향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딱 실적을 나오니까 잘 나왔어. 어닝 서프라이즈야. 그럼 목표가 상향. 결론은 뭐냐면은 후행적이고.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를 보실 때는 단순히 뭐 매수, 매도 그런 것들은 보시지 마시고 뭐 목표가 상승, 목표가 인하 이런 것들은 보시지 마시고 거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 뭐 실적이 얼마나 증가한다더라 뭐 이런 거. 근데 왜 증가하는지, 뭐 공장을 어디에다 짓는지, 아니면 뭐 고객사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라고 추천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몰캡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거든요. 스몰캡에 나오면서 갑자기 신규 매수 딱 의견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볼만하죠. 그래요? 대신에 이제 그 신규 매수가 안 나오다가 확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스몰캡인 애들. 시가총액이 한 뭐 2, 3천억 정도? 그런 것도 리포트가 나와요?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나오진 않고 근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런 대형주나 중형주보다는 리포트의 신뢰성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위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2차전지 섹터 외에도 좀 좋게 보시는 그런 섹터가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차 전지에서 뭔가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약간 성장하는 섹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신재생 쪽 그쪽에서 약간 태양광 쪽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배터리만 그 IRA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도 마찬가지로 IRA 거기에 이제 수혜가 돼요. 그래서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 에너지부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긴 한데 거기에서 보면은 현재 이제 그 미국의 에너지 조달 비율을 보면은 천연가스가 43%, 석탄이 17, 풍력이 12, 태양광 10, 원자력 8이에요. 이게 퍼센테이지인데 2050년에는 태양광 37, 그 다음에 석유 및 천연가스 30, 풍력 15
ESS 7%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따로 보면 안 돼요. 뭘 따로 보면 안 되냐면은 전기차 보급 엄청 늘리고 그 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 따로 간다? 그게 아니거든요. 전기차 엄청 보급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이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막 갖다 쓰는데 화석연료 갖다 쓴다? 그러면 전혀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쵸. 전기차 아무리 많이 팔아도 오히려 훨씬 더 탄소 배출 많이 되는 거거든요. 즉 전기차 보급률이 정말 2042년까지 67%로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도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뭐 증시에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재생 쪽 뭐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쪽도 보자. 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죠. 미국이 이제 뭐 공장을 짓거나 뭐 지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뭐 우리나라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 뭐 있으니까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으니까. 왜냐하면 태양광이 글로벌 중국 비중이 90%예요. 밸류 체인별로 좀 다른데 뭐 폴리실리콘 생산부터 뭐 그다음에 뭐 웨이퍼 뭐 모듈 그다음에 뭐 발전소 등등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있는데 대충 퉁쳐보면 90%가 중국이에요. 중국 걸 미국이 온전히 가져 쓸 거냐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분산을 시킬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좀 길게 보시고 제 생각에 극적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이건 약간 좀 그 증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을 때 좀 볼만한 섹터긴 한데 약간 좀 조선 기자재 쪽 이쪽도 괜찮다고 보는 게 사실 한 작년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절정으로 안 좋을 때 보면은 러우 전쟁 그런 거 우려가 좀 커지고 야 겨울이 다가와 에너지 가격 엄청 오를 것 같아 어떡하지? 약간 그런 공포에 막 서려 있을 때가 작년 한 10월 11월 그때 이제 사실 조선이라든지 기자재 쪽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럽에서 이래 없는 따뜻한 겨울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천연가스 가격 9불까지 가다가 2불까지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소외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매크로에 의한 센티먼트 관점에서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근데 이제 몇몇 기자재 업체들 보면은 여전히 그런 수주를 잘 받고 있고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난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G7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완전 수출을 금지한다. 핵심 품목 뭐 몇백 개를 금지해버린다. 이제 그런 막 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할지 안 할지 100%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또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또 다시금 발생을 하면서 뭐 에너지 뭐 수출 금지라든지 곡물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약간 시장을 억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좀 센티먼트를 받아가지고 부각될 수 있는 쪽이 뭐 기자재 쪽 뭐 이런 쪽이긴 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탈러시아를 해서 미국이나 카타르 쪽으로 그 에너지 운송하는 LNG 터미널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개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쪽에 지금 소외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약간 인버스처럼 지수는 약간 불안불안한데 오히려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나와의 투자 스타일이 맞으시면은 한번 잘 살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기자재 쪽은 대장이 뭐예요? 대장이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피팅 쪽을 좀 보고 있어요. 피팅. 네. 뭐예요? 피팅이 대표적으로 태광, 뭐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그 정도가 가장 사이즈가 큰 업체고 작은 업체들도 있는데 뭐 또 하이로코리아랑 성광밴드 태광은 좀 달라요. 하이로코리아는 약간 피팅 밸브도 해서 약간 전방상이 다양한 거고 대신에 이제 성광이나 태광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이라든지 플랜트 쪽 그쪽 비중이 크죠. 그 조선주도 투자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게 워낙 시클리컬이고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잘못 사면 이제 사자마자 20-30% 물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연말 가면 연말 갈수록 좋다고 연말까지 계속 좋은 흐름 보일 거라고. 그래서 2차전지 그분도 똑같이 2차전지 조금 이제 조정받고 다른 쪽 보고 싶으면은 그런 쪽 봐도 좋고 뭐 반도체도 괜찮고 바이오도 얘기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이오도 사실 너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근데 뭐 사실 바이오도 길게 보면은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령화되고 뭐 약은 당연히 더 많이 개발을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데 바이오는 대신에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죠. 왜냐하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약간 그 드림 레이저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임상이라든지 실제로 아직까지는 뭐 돈을 잘 버는 그런 업체들은 별로 없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게 보시려면은 뭐 시밀러라든지 아니면은 그 CMO 그 위탁 대응 생산하는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라든지 네, 그런 걸로 보시는데 좀 약간 재미는 없겠죠. 좀 지루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반도체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증권사는 반도체를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특정 뭐 섹터를 밀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나왔어요. 12월 말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릴 때도 올해는 반도체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너무 많이 빠졌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 다 안 좋다라고 한다. 근데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주가와 그 반도체 시장 뭐 성장 규모, 추이를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가 바닥이고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라.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는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실제로 작년 말보다는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때는 한 5만 원대 초중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6만 원대 한 10몇% 올랐죠. 그렇죠. 네. 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올해 정말 안 좋아요. 삼성전자 이번에 시즌 나고 보시잖아요. 현대차보다 안 나왔어요. 95% 영업이 급감. 근데 이게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부터 오르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단 하나 변수가 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건데 최근에 이제 폭착되는 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또 하반기 해서 내년까지 좀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온다? 그러면 그게 약간 좀 약간 지연되는 거죠. 그쵸. 약간 오르라고 한 거를 또 잡아서 끌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잘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매크로를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잖아요. 특히나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 세계 경기와 유사하게 좀 동행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를 겹쳐서 봤을 때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해서 상승하는 사이클로 가면은 쭉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같이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뭐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 책 보면은 매크로 보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금리 뭐 3번만 맞추면 부자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쪽은 이제 반도체가 주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내수가 70%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 이상이 수출이잖아요. GDP 50% 이상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를 투자할 때는 경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수고 소비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뭔가 이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크로를 뭐 안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뭐 아무래도 좀 싸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좋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보통 이제 피터 린치나 워렌 버핏이 얘기하면 그게 금과 옥조처럼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명구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또 이게 산업 구조가 다른 거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호흡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벌겠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경기 사이클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삼성전자가 난 자식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면 그냥 사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와도 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진짜 역대급 적자라고 하잖아요. 역대급 상황이고 그러니까 혹시나 좀 그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래가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이거는 너무 적자폭도 심하니까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아예 투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나 올해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 보니까 원래 2019년에도 정말 안 좋았는데 그때보다 더 안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과거에 치킨 게임 할 때는 적자 많이 냈어요 사실. 분기 단위로죠. 그래요. 근데 뭐 규모 자체가 이제 요번이 뭐 사상 최대라고 하긴 하는데 그때도 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클 때문에 사이클 바닥에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는 이게 이제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요인이다? 그건 아닌 거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뭔가 훼손 요인이라고 하려면은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는 잘 나왔는데 삼성전자만 안 좋았다. 그러면 사실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은 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 그때는 감산 안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적자가 더 심하게 나는 거예요. 누가 바보라고 적자를 감수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걸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는 말한 이유가 뭐냐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약간 가격 인하를 감수를 하고 뭔가 물량을 많이 생산했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점유율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난 버틸 체력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단순히 뭔가 분기 단위로 적자가 찍힌다라고 해서 뭐 경쟁력이 훼손됐다? 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잘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 어저께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뭐 칩 수입을 금지를 하면은
한국도 수출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오히려 약간 더 불편하다는 거죠, 사실. 뭐 단순히 그냥 분기 적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반도체 뭐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미국도 중요한 고객이고 중국도 그렇죠. 중요한 고객인데 여기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중국 만약에 물량이 줄어들면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늘 거라고는 하지만 또 여기선 까먹는 거니까 그 계산을 잘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그 뭐 그렇다고 중국에 아예 뭐 물량을 안 집어넣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가장 그 당면인 거는 이제 중국 쪽의 첨단 설비 자체를 이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을 내세웠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거기에서 계속해서 뭔가 그 캐파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나마 저렴한 인건비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서 생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삼성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유도리 있게 초반부터 너무나 이제 뭐 중국의 장기 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딱 끊지 말고 어느 정도 좀 유예 기간을 두면서 서서히 어떻게든 생산 시설을 이제 옮겨와야죠, 다른 나라로. 뭐 우리 그래서 뭐 저번에 뭐 평택에다 뭐 300조 투자한다, 뭐 실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대안을 마련하면서 최대한 스무스하게 소프트 랜딩할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죠, 사실. 뭐 단순히 이거는 그냥 기업이 잘해서라기보다도 좀 정부라든지 그런 쪽에서 같이 좀 연합을 해가지고 잘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어제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 많이 떨어졌다 한 2%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코스닥 쪽에서 이제 신용 그쪽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하다 보니까 코스피는 그 전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가 슬슬 빠지더라고요. 빠지다가 아마 정확한 건 아닌데 장중에 이제 지정학적인 약간 그 중국에서 또 뭔가 약간 좀 제한하는 마이크론 같은 거. 그렇죠. 약간 그 히토류였나? 그러니까 그게 제한한다라고 말한 건 아닌데 할 수 있다. 뭐 약간 그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그 다음부터 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 지금 현재 측면에서 그 미래는 뭐 회복 시점은 뭐 그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보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침체 이슈나 글로벌 경제 매크로나 이런 거를 좀 관찰해야겠지만 주가 수준적으로는 싼 거 같긴 하다. 저평가인가. 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PBR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1.26배네요. 26배. 1.2배에서 3배 사이 정도긴 한데 그러면 이제 하단은 맞죠. 역사적으로. 뭐 최저점은 아니긴 하지만. 와 근데 그거 진짜 PBR이 기가 막히네요. 그 1 정도 갔을 때 샀으면 지금 또 번 거잖아요. 그때 못 사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망할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때 이제 반도체만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나와서 1 미만은 그냥 무조건 분할해서 계속 사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못 산 거죠. 대부분 못 사죠, 사실. 야 그렇구나. 근데 지금도 사실 그 코로나 때 보니까 거의 진짜 2까지 가더라고요. 네네. 그럼 지금도 싼 측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밴드 그 중간보다 밑에 있긴 하니까. 네. 근데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사기가 쉽지가 않은 게 또 미국의 경기 침체 하드랜딩 이런 거 오면은 또 불안하니까 못 사는 거고. 그렇죠. 영영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네. 참 그러네요. 진짜 의심의 벽, 불안의 벽을 타고 주가는 오른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요, 내양님 마지막으로 네. 한 1억 정도 지금 여윳돈이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네요? 뭐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담아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앞서서도 이제 주식 비중 뭐 몇 대 몇이 좋겠냐?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7에서 6 정도, 뭐 보수적인 분은 3에서 4 정도, 뭐 중간 정도로 말씀드리면 절반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절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이 좀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는 현재까지로는 확실히 장기 성장성이 담보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분 뭐 담아 놓는 게 제 생각에는 소외가 안 될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그런 매크로 경기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PBR 밴드 관점에서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담고 그 다음에 약간 인버스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신재생 이쪽 아직 좀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쪽을 그 정도로 한 분산해서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고 나머지 한 50%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채권 채권도 그냥 우리나라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가장 선호하시는 그런 채권이 서학개미들이 가장 선호하는 채권이 TLT라고 있거든요. 20년물. 그리고 막 더 선호한 TLM이라고 있어요. 레버리지 3배짜리인데 제 생각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채권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막 100% 200% 먹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리보다 추가적으로 뭔가 수익을 낸다라고 했을 때 채권을 사는 건데 만약에 그
하드랜딩이 온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 그 이자를 제외하고 한 15% 정도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네, 그 정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주식에서 깨지더라 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좀 방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금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보다 절대금리도 지금 현재 높고 팍팍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에서 고정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리는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TLT로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달러 투자도 병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주시장이 어려워지고 경착륙이 오고 뭔가 그런 분위기 안 좋아질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플러스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해치도 되고 하니까는 약간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주식은 안 사세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린 섹터를 미국에 투영해서 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정말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시점 같은 경우에는 채권 속에서 큰 수익이 났을 때 그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 팔아가지고 이제 주식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때 돼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레양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지금이 되게 애매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시기인 것 같고 애매하다는 건 뭐냐면은 주식도 사실 작년 한 연말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싸서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저점 대비 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정고점이랑은 보다는 훨씬 더 올라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여전히 뭐 금리를 이제 뭐 여기서 뭐 25bp 더 올린다 아니다 뭐 블러드 총재 같은 게 50bp까지 올려야 된다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거의 상단에 와 있는 건 맞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그 절대적인 금리가 높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뭐 위험 자산 쪽으로 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주식쟁이가 채권 안 집었어라고 하더라도 약간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그렇게 포션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주식에서 가장 뭐 주식뿐만 아니라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 조급함이거든요.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 근데 하다가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때 사면 대부분 다 잘못된 결정이 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이 뭐 요번에 만약에 못 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오래오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함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다음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달란트 투자의 이래양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